코스피가 5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2,600선 안착을 누리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AI 종목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계엄 등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소비자들이 커피와 술부터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카페 매출이 전분기 대비 10%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직장인의 근로소득세가 60조 원을 넘으면서 전체 나라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대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법인세 수입은 2년 연속 감소하면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규모로 줄었습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서비스 딥시크의 국내 서비스가 잠정 중단됩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빚고 있는 딥시크 앱에 대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 2,600선을 돌파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에도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신성우 기자. 네, 신성우입니다. 오전 국내 증시 상황 어떻습니까? 코스피는 오전 11시 20분 기준 전거래일보다 약 0.7% 오른 2,609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595선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상승폭을 조금씩 키우더니 장중 2,600선을 돌파했는데요. 5거래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2,600선에서 오늘 거래가 마감되면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10월 말 이후 약 4개월 만에 2,600선을 탈환하는 겁니다. 미국 관세 불확실성에도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세부 종목별로 살펴보면 대표적인 방산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해 약 8%대 강세를 보이며 장중 57만 원을 돌파하고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자회사 편입 절차를 진행 중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각각 4%, 7%대 상승 중입니다. 반면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 가능성에 현대자동차는 2.7% 하락 중입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약 1.3% 오름 765선에서 거래 중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11시 20분 기준 1,440원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뉴욕 증시는 어땠습니까? 미국 관세 정책이 즉각 시행되진 않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각 14일 다우지수와 S&P 500은 각각 0.37%, 0.01% 내린 채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은 0.41% 오르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대형 기술주 중에서는 엔비디아가 약 2.6%, 애플이 1.3% 오르며 강세를 보였고요. 호실적을 발표한 에어비앤비는 1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지난해 빚을 진 자영업자 10명 중 1명 이상은 결국 버티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4분기 비상계엄 등으로 소비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카페와 술집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먼저 자영업자의 대출 상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한국신용데이터가 발표한 소상공인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개인 사업자 대출을 안고 있는 사업장은 모두 362만 2천 곳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가운데 13.3%인 48만 2천 곳은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업한 사업장의 평균 연체액은 568만 원, 평균 대출 잔액은 6,185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로 봐도 자영업자들의 대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4분기 개인 사업자 대출 잔액은 716조 원으로 1년 전보다 2.3%, 16조 원 늘었습니다. 여기에 밀린 개인 사업자 대출 원리금 규모도 1년 전보다 52.7% 늘어난 11조 3천억 원으로 부실 우려도 커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전체 자영업자 사업장의 평균 연간 매출은 1억 7,882만 원으로 1년 전보다 약 0.6% 줄었지만 이익은 4,273만 원으로 약 15% 늘었는데요. 매출 감소에도 이익이 늘었다는 건 그만큼 지출을 줄여가면서 버텼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카페와 술집 등이 타격을 크게 받았다고요?
네, 업종별로 살펴보면 카페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요. 지난해 4분기 카페 매출은 3분기보다 9.5%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뒤이어 패스트푸드와 술집 매출도 같은 기간 1% 넘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는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 침체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부진과 계엄 사태 등의 소비 심리가 더욱 위축된 영향으로 분석했는데요. 소비자들이 기호식품인 커피와 술부터 줄인 결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이렇게 이미 얼어붙은 소비 심리 속에 먹거리 물가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과자 빼빼로는 오늘부터 가격이 올랐고 또 각종 음료와 빵, 바카스 등도 다음 달에 줄줄이 인상됩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거의 매일 인상 소식인데 오늘은 과자류네요. 그렇습니다. 롯데웰푸드는 오늘부터 빼빼로를 포함해 몽쉘과 가나, 크런키 등 초콜릿이 포함된 제품에다 바다 코코넛과 마가레트 등 다른 과자 제품까지 모두 26종의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특히 빼빼로는 한 통에 1,8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르면서 지난 1983년 출시 당시 200원에 딱 10배가 됐습니다. 롯데웰푸드 측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코코아 가격을 비롯해 각종 원재료비와 가공비 상승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인상이 예고된 것들이 또 있죠. 그렇습니다. 당장 다음 달 빙그레가 제품 가격을 올린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커피와 과채 음료에 더해 더위 사냥을 비롯한 각종 아이스크림 가격이 200에서 300원씩 오릅니다. 여기에 동아제약의 바카스도 다음 달 약국용 공급가가 10.9%, 일반 대리점에선 11.1% 인상이 예고됐습니다. 또 파리바게트와 컴포즈 커피 등 제빵과 커피 업계에서도 최근에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는 등 전방위 먹거리 가격 인상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SBS 비즈 이광호입니다. 대규모 세수 펑크가 2년 연속으로 발생한 가운데 이 빈 곳간을 직장인들의 유리 지갑으로 채웠습니다. 지난해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가 60조 원을 넘었는데 심지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법인세와 맞먹는 규모인데요.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근로소득세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거쳤나요? 네, 국회 기획조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획조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 원이었습니다. 1년 전보다 1조 9천억 원 늘어난 규모인데요. 취업자 수와 명목임금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상용 근로자 수는 1,635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8만 3천 명 늘었고 1인당 임금은 지난해 10월 기준 416만 8천 원으로 역시 1년 전과 비교해 3.7% 올랐습니다. 근로소득세 수입 추이를 보면 2016년 31조 원, 2020년 40조 9천억 원, 2023년 59조 1천억 원으로 해마다 늘면서 10년 사이 2.4배로 불어났습니다. 네, 근로소득세가 늘었지만 전체 세수는 또 줄었네요. 네, 그래서 전체 세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국세 수입의 18.1%를 차지했습니다. 관련 통계가 확인된 2005년 이후 가장 큰 비중입니다. 반대로 지난해 법인세는 62조 5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7조 9천억 원 줄었습니다. 2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는데요.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18.6%를 기록했습니다. 경기가 주춤하면서 세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법인세 수입이 계속 부진할 경우 사상 처음으로 근로소득세 수입이 앞서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세무 플랫폼을 이용해서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정 청구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뛰었는데요. 국세청은 이 플랫폼을 통해 돌려받은 환급금 중 부당하거나 과다한 것은 없었는지 이르면 상반기에 점검에 나섭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플랫폼을 통한 경정 청구가 급증했다고요? 네,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종합소득세 경정 청구 건수는 37만 3천 건에서 2023년 58만 7천 건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65만 3천 건으로 뛰었습니다. 경정 청구에 따른 환급금도 지난 2022년 3,539억 원에서 2023년 7,090억 원으로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국세청은 세무 플랫폼 업체가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며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지급한 소득세 환급이 급증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급증한 경정 청구에 국세청은 일손이 부족해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고 환급금을 내준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 환급건들에 대해 다음 달 이후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환급금보다 더 많은 납세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통상적으로 국세청은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환급된 환급금을 돌려받고 여기에 가산세까지 물리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면 플랫폼 업체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는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 플랫폼은 고객이 몰라서 돌려받지 못한 종합소득세의 환급금을 찾아주고 환급금액의 10에서 20%를 수수료로 받는데요. 지난 2020년 등장한 3.3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시장이 커지자 지난해 5월 토스도 토스인컴이라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8억 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게 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논의가 끊겼던 세법 개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영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먼저 민주당이 갑자기 상속세 개편 카드를 꺼내든 배경은 뭔가요? 네, 지난 주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산층이 집을 팔아 상속세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공론화했습니다. 구체적인 안으로 일괄 공제 5억 원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각각 8억 원과 10억 원으로 증액해 최대 18억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늘 상속세 개편의 핵심은 기업 승계 부담 완화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고 50%로 OECD 최고세율 26%보다 훨씬 높아 중소기업, 가족기업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법인세와 상속세부터 내리자는 입장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는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라며 반대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면서 상속세 개편 논의가 불이 붙긴 한 것 같은데 논의는 언제쯤 이뤄지나요? 우선 내일 국회 기재위에서 기획재정부 대상으로 한 현안 질의에서 상속세 개편을 다룰 예정입니다. 지난해 말 일괄 배우자 공제안대부 상영에는 여야가 합의를 했지만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이견이 컸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요구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고 자녀 공제 한도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이번엔 양측 다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이라는 큰 틀에서 공감대를 어느 정도 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내일 현안 질의를 기점으로 구체적인 금액 조정을 통해 오는 20일 예정된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합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새해 첫 달 수출이 10% 넘게 감소하면서 16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설 연휴에 따른 조업 일수가 감소한 것이 영향을 주면서 무역 수지도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먼저 1월 수출의 현황 확정치가 어떻게 되나요? 네, 오늘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수출액은 49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 감소했습니다. 설 연휴 조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반도체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16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와 유선통신기기가 7%, 11% 각각 증가했지만 승용차가 19.2%, 석유제품 29.2% 등 크게 떨어졌습니다. 선박과 자동차 부품 등도 부진했습니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은 15개월 연속 증가했고 승용차는 3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수입 현황은 어땠나요? 네, 같은 기간 수입은 6.4% 감소한 51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금과 메모리 반도체 수입이 증가한 반면 원유와 기계류, 의류 등의 수입은 감소했습니다. 원유 수입 단가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하락했습니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 수지는 19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20개월 만에 적자 전환했습니다. 1월 수출 금액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증가해서 감소로 전환했고 미국도 감소 전환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점점 구체화되는 가운데 국내 경제계가 직접 미국을 찾아 접촉에 나섭니다. 우리 정부의 리더십 공백을 대신해서 민간이 적극적으로 통상 외교에 나서는 건데요.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먼저 기업이 꾸린 경제 사절단의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네, 사절단은 내일 모레부터 이틀간 워싱턴 DC를 방문해 대미 통상 행보에 나서는데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과 조현상 HS 효성 부회장 등 재계 주요 인사가 동참합니다. 방문 첫날엔 미 상하원 의원과 내각 주요 인사 등 150여 명을 초대해 한미 비즈니스의 밤이란 이름의 만찬 행사, 이른바 갈라 디너를 엽니다. 이 자리에서는 우리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를 위한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설명하고 주요한 주 단위 관계자와 개별 미팅도 이뤄집니다. 이튿날엔 백악관,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와 관세를 비롯한 통상 정책을 논의합니다. 아울러 양국 간 전략적 협력 의제와 대미 투자 협력을 위한 실천 계획도 소개합니다. 분야별로 보면 인공지능 및 반도체 공급망 구축, 자동차 및 부품 설비 투자 등 핵심 5대 분야를 협의할 계획입니다. 정부도 사절단에 힘을 실어줬죠. 네, 정부는 어제 만찬 간담회를 열고 이번 주를 민관이 함께하는 외교통상 슈퍼 위크로 설정했는데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관이 한 팀이 돼 유연하게 대응하자며 그간의 대미 투자 성과를 설명하고 미 신정부와 협력해 나갈 기회를 발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 경제외교 활동을 지원하는 최준경 국제투자협력 대사 역시 배터리 업계와 미국 내 우리 기업의 투자 지역을 찾아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논의합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주택 거래 가운데 아파트 비중이 80%에 육박했습니다. 전체 거래에 대한 불안감에 아파트 선호 현상이 더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아파트 거래가 얼마나 늘었나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 거래는 모두 64만 3천 건, 이 가운데 아파트가 49만 2천 건으로 76.6%에 달했습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불과 2년 전인 2022년 59% 수준이었던 아파트 거래 비중이 18%포인트 가까이 급증한 건데요. 같은 기간 비아파트 거래 비중은 반대로 1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는 전세 사기와 역전세 난으로 다세대 주택 등의 매매 거래가 줄어든 영향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파트 쏠림 현상이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했다고요? 네, 비수도권 주택 거래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역에 따라 최대 96%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 비중은 62%, 수도권은 73%였습니다. 반면 비수도권은 80%에 달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세종의 경우 주택 매매 거래의 96.3%가 아파트였고 대구와 광주도 거래의 90% 이상이 아파트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를 선호하는 젊은 층이 주택 매매 거래를 주도하는 데다 다른 주택보다 아파트 거래가 활발한 만큼 아파트 쏠림 현상은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딥시크 앱이 국내에서 잠정 중단됩니다. 딥시크 측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보안 조치 이후 다시 재개하기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인데요.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개선한 뒤에 다시 서비스하기로 한 거죠? 네, 앞서 개보이는 지난달 31일 딥시크 서비스에 대한 자체 분석에 나서는 한편 딥시크 측에 공식 질의서를 보냈는데요. 자체 분석 결과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상 미흡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습니다. 이후 딥시크는 지난 14일 국내 대리인을 통해 개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왔는데요. 개보위는 오늘 딥시크 진행 상황 관련 브리핑을 긴급하게 열고 딥시크의 국내 서비스가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다운로드만 제한하는 것으로 기존 다운로드한 사용자는 이용할 수 있는데요. 개보위는 보안 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잠정 중단할 것으로 요청했고 딥시크는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딥시크의 개인정보 관련한 약관도 일부 개정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4일 개정했는데요. 과도하다는 논란이 불거졌던 이용자의 키보드 입력 패턴 등 수집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수집한 정보를 중국에 보관하는 건 유지됐지만 필요한 경우 보호장치를 두겠다는 사항이 추가됐는데요. 다만 수집을 거부해도 딥시크를 이용할 수 있는 옵트아웃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또 유럽 국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해당 국가법에서 허용한 범위에서 사용한다는 조항과 종류 등을 명시했지만 한국은 빠졌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완성차 업체가 신형 전기차를 판매하기 전엔 배터리 안전성 인증 절차를 받아야 하는데요. 기존엔 제작사가 자체 인증했는데 오늘부턴 정부가 직접 인증하게 됩니다. 개별 배터리의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 관리 제도도 실시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가 어떤 제도인가요?
전기차 배터리는 지금까지 차량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고 정부가 사후 검증하는 방식인 자기 인증제로 관리가 되어 왔는데요. 이 제도가 시행된 지 22년 만에 전면적으로 변경됩니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도가 도입되는데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도는 전기차의 배터리가 탑재돼 판매되기 전 정부가 해당 배터리에 대해 직접 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잇따른 전기체 화재 발생으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 불안이 가중되면서 정부가 지난해 9월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배터리 인증제 시범 사업을 추진하며 배터리 안전성 인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추진된 시범 사업에는 아이오닉 9이 참여해 인증을 받은 바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이번 인증 제도의 첫 적용 제조사 모델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이와 함께 배터리 이력 관리 제도 도입된다고요? 네, 개별 배터리를 제작할 때부터 식별 번호를 부여해 자동차 등록 원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식별 번호는 생산 연원을 포함한 24자리 이하의 1년 번호로 구성됩니다. 배터리가 2개 이상이면 각 번호를 모두 기재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이 번호를 바탕으로 배터리 제작과 전기차 운행 단계에서 배터리 정비와 검사 이력 등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한 원인 분석도 가능해지는데요.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배터리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는 금융사고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도 발생했습니다. 금융권을 다 합하면 공시액만 115억 원에 달하는데 금융당국이 조만간 직접 검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기업은행에서도 명의를 도용한 사기 수법이 통했던 것으로 드러났죠. 그렇습니다. IBK 기업은행은 지난 14일 22억 1,900만 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공시했는데요. 외부인에 의한 사기 대출로 손실 예상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명의도용 대출 관련 민원이 제기되면서 발견됐습니다. 확인 결과 세종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명의도용 대출과 관련된 금융사고였습니다. 이로써 KB국민과 신한, NH농협은행 등 명의도용 수법에 당한 금융사들이 공시한 금융사고 액수만 115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은행법상 10억 원 미만 규모의 금융사고는 은행들이 자사 홈페이지에 공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공시되지 않은 건들까지 합하면 금융권 총 피해액이 200억 원대로 불어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지난주부터 기사화된 금융사고인데 이제 금융당국도 움직이기 시작했죠? 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명의도용 대출 사기 유형을 설명하고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신분증이나 위임장 등을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말고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등을 적극 이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금감원은 사고 발생 금융사에 대한 직접 검사에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경찰이 수사 중인데다가 임직원과의 공모 등 금융사의 직접적인 위법 정황이 현재로선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자체 검사 결과에 따라 은행의 비대면 신분 확인과 대출 취급이 적정했는지부터 은행권 전반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국내 유리 식도염 신약을 둘러싼 제약사들 간의 특허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HK 이노엔의 K캡 특허 만료에 맞춰 복제약을 추진하던 HLB가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기 때문인데요. 김기송 기자. 네, 김기송입니다. K캡 분쟁이 대법원으로 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K캡의 물질 특허 2심에서 패소한 HLB 제약 등 제네릭사들이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HK 이노엔이 개발한 P캡 계열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K캡의 물질 특허는 당초 내년 12월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이 두 개의 추가 적응증을 기반으로 2031년 8월로 연장됐습니다. 이에 내년 말 복제약 출시를 준비해온 HLB 등 제네릭사들은 연장된 존속기간과 관련 없는 특허는 앞으로 당겨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상고하기로 한 겁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된 적응증 역시 위산 억제를 통한 산 관련 질환의 치료로서 실질적으로 특허 발명이 권리 범위에 속한다며 지난달 23일 HK 이노엔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정형 특허와 관련해선 제네릭사들이 승소했죠. 그렇습니다. HK 이노엔이 제기한 권리 범위 확인 신결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제네릭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네릭사들은 2심에서도 승소하며 결정형 특허 회피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는데요. HK 이노엔은 현재 심결문을 검토 중으로 향후 대응 방안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인데 사실상 대법원 판단을 받아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정형 특허 만료 기간은 2036년이기 때문에 승소 시에 복제약 발매 시기를 5년가량 더 늦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출시한 K캡은 매년 고속 성장하며 지난해 처방 매출이 2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신약 특허를 길게 가져가느냐, 조기 발매하느냐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기송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밤사이 먼지가 많이 해소되긴 했지만 아직 서쪽 곳곳으로는 공기가 탁한 모습입니다. 현재 개포 1동과 4동, 도곡 2동은 먼지 농도 62 마이크로그램으로 서울 중 공기가 가장 탁합니다. 당분간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고요. 차가운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도, 청주 3도 예상됩니다. 동해안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대기가 메말라 있는 데다 강한 바람으로 인해 작은 불씨도 크게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서쪽 지역 먼지도 모두 물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WH와 환경부 기준 전국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이 예상됩니다. 당분간 북쪽 찬 공기가 계속 유입이 되면서 쾌적한 공기질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날씨가 추워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